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누나는 누나가 아니었다. 숙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내용은 이렇다. 이리 오련, 이리 오련, 장난감도 있단다, 과자도 있단다. 어렸을 때 집 계단에서 누나가 자주 나를 불렀다. 2층으로 올라가 누나랑 그림을 그리곤 했다. 누나가 그리는 그림은 목을 매거나 효수 같은 기분 나쁜 것이 많았다. 가족끼리 식사하고 있을 때 누나는 먹지도 않고 쭉 선처로 웃고 있었다. 어느 날 밖에서 놀고 있는데 집 마루 아래의 네모난 바람 구멍에서 누나가 웃으면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던 걸까? 누나를 만나러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 누나는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 누나의 몸은 이곳저곳 짓물러 있었고 물집 투성이로 무슨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그 여성은 누구였나요? 숙모 부부는 아들은 아직 대학생인데도 벌써 치매가 온 모양이라며 웃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얘야, 우리 집엔 나밖에 여자가 없잖니? 라고 말하자 아들은 엥? 뭐라고? 미안 지직거려서 잘 안 들렸어. 그래서 기억났어? 지금 마침 집에 누나 와 있는데. 뚜브. 전화가 끊겼다. 얼굴에 핏기가 가신 숙모는 서둘러 아들의 집에 갔지만 아들은 이미 근처 공원에서 분신 자살을 한 상태였다. 숙모로부터 너는 이 집에서 누군가 같이 놀자고 해도 절대 상대해주면 안 되라고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그 이후로 가능한 숙모네 집에는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고모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큰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큰어머니께서 막 시집을 오시기 전 시대, 그러니까 저희 친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시댁 어른들 및 일가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를 거들고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을 때 할머니께서 큰어머니를 따로 부르셨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시집에서 겪어야 할 일과 당부사항 그리고 뭐 한 가족이 됐으니 지켜야 할 유의점 등 다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전하시며 마지막으로 집안 사정 중 하나였던 고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어렸을 때 큰아버지를 유독 예뻐하셨다던 그분은 젊은 나이에 급사하셔 영정사진만 한 장 남겨놓고 가신 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리고 새 사람을 맞았으니 영장사진이라도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기어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영정사진을 꺼내 큰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큰어머니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자신도 모르게 영장사진을 집어던지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그때 그 어려운 자리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영정사진이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죽은 사람의 영장사진이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보통 영정사진이라고 하면 여유롭고 인자한 표정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나이에 급사하셔서 그랬는지 아주 표독스럽게 노려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큰어머니의 설명을 빌려 옮겨보자면 하얀 소복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 창백한 낯빛에 초점은 없지만 분명 매섭게 노려보는 그런 사진이었죠. 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정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진이었겠지만 처음 그 사진을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죽음에 대한 냉소와 한스러움이 서려있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당연히 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울고 있는 큰어머니 곁에 큰아버지께서 다가와 자초지종을 듣고 어른들 앞에서 주의를 주는 척하면서 뒤뜰로 나가 몰래 큰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포는 큰어머니께서 완전히 시댁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식을 올린 두 분은 시댁에 들어와 사시게 됐는데 큰어머니께서는 희한하게 집 대문만 넘으면 마치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고 온몸에 한기가 도셨답니다. 마치 대문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현대야의 빨래를 받거나 큰아버지 씻을 물을 받으실 때면 마치 뒤에서 누가 등을 떠밀듯이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셨고 심지어 세수를 하려고 자세를 잡으면 뒤에서 꽹거리 종소리와 함께 앙칼진 여자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큰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큰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아놓은 며느리를 향한 시댁 어르신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용한 점쟁이를 찾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하자 누구나 예상했듯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원혼이 첫 인사를 그르친 큰어머니를 괴롭힌다며 구슬해서 원혼을 달래거나 큰어머니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달리 무속신앙에 부정적이셨던 할아버지의 반대로 굿은커녕 다시는 점집을 드나들지 말라는 엄포만 떨어졌고 결국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보다 못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 분을 분가시키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집안의 장손 내에 그것도 결혼 직후 분가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결국 큰아버지 내에는 집안에서 분가를 하셨고 정말 희한하게도 분가 후 큰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회복되셔서 결국 건강하던 시절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문에 본가에 들어가면 예지없이 몸이 아프시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셨다는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큰어머니를 포함한 당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집안의 금기처럼 고모할머니의 영정사진은 집안의 새 가족이나 외부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태어나서 지금껏 이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애인. 전에 일하던 곳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가 직장에 들렀다. 서로 기혼자지만 우리는 서로 죽이 잘 맞아 자주 놀러 다니곤 했다. 간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다. 나는 물었다. 요새 좀 어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1년 정도 전부터 10살 어린애인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애인한테 사준 맨션에서 함께 지냈다나 당연히 집에서는 온갖 불평과 의심이 쏟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초등학생 딸한테 미안해. 크리스마스 날 저녁 7시쯤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애인은 가지 말라며 울부짖으며 매달렸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크게 싸우고 여자를 뿌리치고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맨션은 11층.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맨션 입구로 나오니까 말이야. 그 녀석이 나보다 먼저 내려와 있더라고. 하하. 그날 이후 그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집. 오컬트를 좋아하고 겁도 없는 내가 완전 약보고 사연 많은 집에 들어가 산 적이 있다. 집은 역에서 10분 거리인데다 두 달의 월세가 35,000엔이었다. 주변 시세의 반값이었다. 부동산에 찾아가 사연이 있어서 집값이 싼 데가 있냐고 묻자 알려준 곳이었다. 진짜로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세입자가 들어가는 족족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보증금이랑 사례비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하기에 바로 오케이 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겨 입주했다. 혹시나 하면 바로 도망칠 수 있게. 골판지 상자로 2박스 분량이었다. 아래부터는 그 집에 들어가 산 날부터 쓴 기록이다. 모든 기록은 다음날 썼다. 첫날, 별다른 문제 없음.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 둘째 날, 방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다. 화장실 전구를 갈았다. 셋째 날, 냄새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방향제를 잔뜩 사왔다. 화장실 전구가 또 나갔다. 넷째 날, 방향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화장실 전구는 또 나갔다. 생애 처음으로 거위에 눌렸다. 다섯째 날, 부동산 아저씨가 상태를 보러 찾아왔다. 우선 하수도 청소를 의뢰해주겠단다. 전구가 멀쩡하다는 걸 확인했다. 왜 계속 꺼지는 건가 매장에 찾아가 문의했다. 이상 없단다. 또 가위에 눌렸다. 이명이 심하다. 여섯째 날, 직장에서 말 한 번 한 적 없는 사무원이 당신 모해 씨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왔다. 나도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방 안에 있으면 이명이 들린다. 방은 냄새가 난다. 화장실 전구는 또 나갔다. 7번째 날 기록은 친가에 돌아와서 썼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일주일 만에 그 집에서 나왔다.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자던 도중 가위에 눌려 정신을 차렸다. 눈을 감고 있을 터인데 앞이 보인다. 시야 아래쪽에서 얼굴이 나왔다. 눈을 감고 있기에 그 모습을 알아차릴 수는 없었다. 아마 젊은 여자일 것이다. 눈은 없고 입을 벌리고 다가온다. 물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귓가에 소리가 들렸다. 왜 죽였어?
말을 할 수 없기에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러다 정신을 잃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짐을 정리해 그 집에서 나왔다. 부동산 아저씨 만료는 자살을 했더란다. 짐을 빼고 다시 물어봤지만 역시 자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집에서 나가겠다니 역시나 싶었던지 코웃음을 쳤다. 바보 같은 나는 그 즉시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협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네 번째 이야기, 신축 건물. 2013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지하게 더웠던 그때 저는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취준생 신분이었죠. 여기저기 취업 사이트랑 교수님 추천 업체 등을 살펴보며 면접을 보러 다니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나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면접 공고가 나고 연락을 받으면 업체 약도를 보면서 찾아가야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길치는 아무리 상세 주소가 나와 있다고 해도 막상 실제 장소를 찾아가려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먼저 나서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접 장소에 향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부근의 면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근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무려 40분이나 남아버렸던 겁니다. 근방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았고 PC방에 들어가자니 또 애매하고 카페나 도서관도 그렇고 도저히 시간을 죽일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죠. 그 와중에 땀은 억수같이 쏟아지지. 그 몰골의 면접을 받다간 안 보니만 못한 것 같아서 일단 땀을 식힐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신축 건물이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 바로 맞은편이었고 건물 안에 혹시 화장실이라도 있을까 해서 땀도 닦고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이래저래 좀 버티다 보면 시간이 맞겠다 싶어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신축 건물답게 1층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경비원분도 한 분 계셨으며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도심 속 건물 내부의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층 화장실이 수리 중이었고 전 차선책으로 경비원분의 눈치를 살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무 버튼이나 눌렀습니다. 워낙 소름 끼치는 일이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무 버튼이 8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고 8층의 멈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축 건물이라곤 하지만 분주하게 사람이 오가던 1층 로비와 다르게 어두컴컴한 정막만 감도는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뭐지? 아직 입주가 안 된 층이었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화장실은 열려있겠거니 싶어 그냥 내렸죠. 그나마 엘리베이터 불빛에 의지에 조금이나마 확보됐던 시야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힘과 동시에 제대로 암흑세계가 됐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초록색 비상구 안내 불빛과 핸드폰 라이트에 의지해 화장실로 식별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열려 있었고 신축 건물답게 화장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구조더군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느꼈지만 마치 건물 전체 에어컨을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가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겁니다. 워낙 더운 곳에 있다가 와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강도치곤 엄청 서늘했습니다. 아무튼 볼일을 보고 땀도 자연적으로 씻고 핸드폰 시계를 보니 면접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었지만 사람도 없고 서늘한 게 잘 됐다 싶어 세 번째 화장실 끝칸에 좌변기 덮개를 내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순간 뭐지? 싶었지만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정도면 내부 청소원 분이나 건물 관계자일 수도 있겠다는 당연한 생각에 그냥 보던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봤죠. 그런데 첫 번째 칸부터 뭔가 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마치 공중 화장실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지통을 비우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화장실은 아예 휴지가 비치돼 있지도 않았고 모든 칸을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휴지통은 다 비워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싸한 게 점점 그 소리와 인기척에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소리는 제 옆칸을 지나 드디어 제가 들어가 있던 세 번째 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좀 둔탁하다 싶을 정도로 잠긴 제 칸의 문을 바깥쪽에서 심하게 두드리는가 싶더니 잠시 후 쿵쾅쿵쾅 마치 문을 부숴버릴 듯이 심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에
여기 사람 있어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로 그 정체불명의 두드림에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 쿵쾅거림은 멈췄습니다. 전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가 오래된 낡은 청소도구 같은 걸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미동도 없이 절 매서운 눈매로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볼 일이 너무 급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죄지은 사람 마냥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전 당연히 청소 아주머니로 생각했고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얼른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두워서 못 봤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착각했던 건지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위에 붙은 층계번호가 15층인 겁니다. 아니, 분명 나는 8층 버튼을 눌렀고 멈춘 것도 8층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단순 착각을 했다기엔 너무나 기묘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헐레벌떡 나왔던 화장실로 조심스레 다시 가봤습니다. 화장실은 문은 당연하다는 듯 잠겨 있었고 방금 전까지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무슨 꿈을 꾼 것 마냥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드는 생각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너무 무섭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저는 비상구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못 탔습니다. 15층 높이를 전력 질주해서 내려와 1층 로비에 도착한 뒤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까 본 그대로 1층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고 땀에 젖은 저만 이상한 놈 취급받기 딱 좋았죠. 그리고 그제야 전 보고 말았습니다. 건물 내벽 게시판에 붙은 게시물을요. 건물 전층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신축 건물이다 보니 1층부터 차례로 화장실 수리에 들어가 나머지 층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시 폐쇄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겪었던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특히 그 청소 아주머니 그분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은 제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더운 날씨 때문에 더위를 먹었던 걸로 치부해보려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었으니까요. 5번째 이야기, 별장.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나와 친구 5명은 수험 공부 때문에 피로도 쌓였고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였기에 유명한 관광지에는 죄다 예약이 차 있어서 취소하는 곳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숙소를 찾는데 꽤 애를 먹었다. 그리고 겨우겨우 킴키지방의 어드고원 근처 펜션에 빈방이 남았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했다. 다들 신나게 놀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기에 바로 거기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행 당일 이른 아침 출발의 오전 중에 숙소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아무래도 여행 대리업체랑 펜션 관리조합 사이에서 의사 전달이 꼬인 것 같았다. 우리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을 잡고 왔는데 정작 펜션 측에서는 우리가 사흘 뒤부터 묵는 걸로 알고 있던 것이다. 당장 방은 꽉 차서 묵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근처 산기슭에 있는 호텔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여행을 왔다기보다는 방에서 떠들썩하게 밤까지 노는 게 목적이었으니 계속 거부했다. 그러자 펜션 쪽 사람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전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꽤 안절부절하는 느낌이었다. 그대로 15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뭔가 결정된 듯 우리에게 다가왔다. 근처에 임대 별장이 있는데 거긴 어때? 우리 잘못이니까 요금은 펜션 반값에서 30배 줄게. 우리는 그럼 됐다 싶어 오케이 했지만 뭔가 돌아가는 꼴이 요상했다. 아무래도 그 임대 별장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곳인 것 같았다. 준비와 청소의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것이었다. 그 사이 우리들한테는 교통비랑 수족관 할인권을 줄 테니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쯤에 오라는 것이었다. 그 수족관은 펜션과는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예 다른 면의 대도시에 있는 수족관이었으니까 우리가 돌아오고 나니 이미 저녁 6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 완전 버려져 있던데 아냐? 가보니까 무슨 폐허만 있는 거 아니냐? 왠지 이상하네.
우리는 온갖 불안한 마음을 말해가며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펜션으로 돌아오자 아까와는 다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를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숲속 별장으로 안내했다. 거기는 정말 완전 숲속이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암만 큰 소리로 떠들어봐야 들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곳이었다. 그 아저씨 말에 따르면 한동안 사람이 오질 않아 정리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다 멀쩡하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은 안 터지지만 관리사무소로 연결되는 직통전화가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계속 설명을 해댔다. 우리는 뭔가 아저씨가 필사적이라 불안해졌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도 없다는 생각에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은 밖에서 봤듯 낡은 서양식 집이었다. 지은 지 30년에서 40년은 좋게 된 느낌이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와 걸맞게 꽤 낡아빠진 곳이었다. 다만 한동안 사람이 쓰질 않았다는 말과는 달리 꽤 깔끔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깔끔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아저씨에게 대충 별장 시설 설명을 들었다. 2층짜리 건물이라 넓고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으려고 바베큐 준비를 하는데 아저씨가 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여기는 밤이면 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밤중에는 돌아다니지들 말거라.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밤에 나다니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펜션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곰이 다닌다고? 다들 의문을 가졌지만 한밤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겁주는 거라 생각하고 다들 납득한 모양이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가 저녁을 먹고 숲을 잠시 산책한 후 불꽃놀이랑 게임을 한 다음 2시쯤 잤다. 그날은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친구 중 한 놈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한밤중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뭘 잘못 들었을 거라고 넘겼고 본인도 기분 탓일 거라고 납득했지만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둘째 날 저녁에 또 고기를 구워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 일도 없다 싶어 우리는 낮에 찾아낸 산길로 담력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담력시험 도중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재미없다고 투덜대며 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별장 입구에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서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 즈음. 이런 시간에 관리인 아저씨가 올 일도 없을 텐데 빈집 털이라도 온 걸까? 우리가 다가가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계속 문 손잡이만 잡고 서 있을 뿐 돌아보지도 않는다. 발소리나 목소리도 들리니 도둑이나 이상한 사람이면 도망칠 터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10m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는데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뭔가 기분 나빴지만 위덕역인 친구와 내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남자의 눈 앞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그는 움직이질 않았다. 짜증이 났는지 친구는 안 들리냐? 라며 남자의 팔을 잡아챘다. 그 순간 나와 친구는 우아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뒤로 꽁무니를 뺐다. 그 녀석의 팔을 친구가 잡아챈 순간 손목부터 10cm가량이 마치 고무처럼 쫙 구부러졌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냐며 다른 친구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초점이 불명확했다. 애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가까이서 보니 옷도 너덜너덜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멍하니 남자를 보고 있자 남자는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그대로 휘청휘청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우리는 너무 놀라 한동안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하지만 계속 밖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별장 안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다들 문은 다 잠그고 거실에 모여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 귀신인가? 하지만 팔을 잡았잖아. 팔이 어떻게 저렇게 구부러지냐? 다들 패닉과 흥분에 젖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닫고 귀를 곤두세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소리가 들 근처까지 다가오자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나머지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거실 커튼을 열고 밖을 보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둥근 것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북소리 같은 소리는 그 물체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둥하고 소리가 나면 구르고 또 둥하고 소리가 나면 멈춘다. 그걸 반복하면서 큰 길부터 별장에 이르는 길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다른 친구들도 창밖을 보며 움직이질 않는 내가 걱정이 됐는지 다들 다가왔다가 그걸 보았다. 한동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두워서 뭔지도 알 수 없었는데다 누구도 입을 열지를 못해 계속 그것만 바라봤다. 그러던 도중 그것이 꽤 가까이 와 현관 앞까지 다가왔다. 현관에 달린 방범용 라이트가 켜진다. 그 순간 나는 뭐야 저거 진짜 뭐냐고 라고 소리치며 커튼을 닫았다. 커튼을 닫기 전 순간 불빛에 비친 그것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무수한 사람의 덩어리 같은 것이었다.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 봤던 남자처럼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마구 뒤엉켜 커다란 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몇십 명의 사람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친구들도 모두 그 사람 덩어리를 봤기에 다들 공포에 질려 아무 말 못하고 거실에 모여 벌벌 떨 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저게 뭐지? 불안한 마음만 가득이었다. 한동안 그러고 있자니 북소리 같던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다. 그게 돌아간 것인지 확인할 용기가 나질 않아. 우리는 계속 거실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관에서 쾅 하고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패닉에 빠져 귀를 막았다. 다른 녀석들도 귀를 막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참아내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에는 건물 여기저기서 쾅 하고 창문과 벽을 수많은 사람이 미친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지 한 친구 녀석이 입을 열었다. 전화하자. 관리사무소 직통 전화 있다며 빨리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자고. 우리는 그제야 전화가 있었다는 걸 떠올리고 서둘러 현관에 있는 전화로 달려갔다. 두세 번 신호음이 울리고 별장까지 우리를 안내해줬던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에게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하자 아저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아직도 나오다니. 그리고는 말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거실에 불단이 있지. 거기 부적이랑 셀로판 테이프가 있을 거야. 그 부적을 현관문에 붙이고 기다리거라.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딱히 방법도 없고 해서 거실로 돌아와 불단을 찾기로 했다. 불단은 방 구석 천장 근처에 있었다. 위자를 써서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지폐랑 테이프가 있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둘러 현관과 거실 입구, 창문에 부적을 붙였다. 창문에 부적을 붙일 때 최대한 밖을 보지 않으려 했었지만 한순간 밖으로 시선이 가버렸다. 밖에는 창백한 팔이 여럿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팔 너머에는 아무리 봐도 팔의 위치와는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위치의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 역시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나는 밖에 있는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서워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밖에서 애가 밝아올 무렵에야 벽과 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한참 있자 멀리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는 뜰에서 멈췄고 여러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이봐, 괜찮아? 하는 사람 목소리까지. 우리는 살았다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처음 펜션에서 만났던 아저씨와 안내해준 아저씨, 그리고 다른 아저씨가 셋더 있었다. 다들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정은 설명해 줄 테니 어서 짐을 정리해서 오렴. 쓰레기 같은 건 내버려둬도 되니까. 우리는 짐을 챙겨 별장에서 빠져나왔다. 차를 타고 우리는 신사로 갔다. 함께 왔던 세 사람은 그 신사 관계자인 듯 했다. 우리는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렸다. 살아남았다는 기분도 강했지만 그 이상으로 분노도 치솟았다. 왜 저런 데다가 사람을 묻게 하는 건데요. 그러자 신사의 신주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곳은 쇼와 40년대까지는 평범한 숲이었다고 한다. 관광기 개발이 시작되면서 40년대 말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길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발은 순조로이 진행됐지만 그 별장을 지은 쇼와 50년대 전반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별장이 원인인지 개발 그 자체가 원인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그 북소리와 사람 덩어리가 그 무렵부터 출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래 별장 주인과 그 다음 별장을 산 사람은 거기서 묵던 도중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탓에 매각되어 지금처럼 관리조합 소유의 임대 별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그 사람 덩어리는 나타났고 딱히 피해자는 없었지만 목격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만이 이어졌기에 신사에서 10여 년 전 앵마기를 했었다는 것이다. 앵마기 후에는 별장은 방치해뒀지만 청소나 정비 때문에 별장에 들렀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슬슬 괜찮지 않겠나 싶어 우리한테 빌려줬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젯밤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 입장이었으니 불만을 계속 늘어놨다. 다음에 이쪽으로 여행을 오면 반값도 할인해 줄 테니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면 안 되겠니? 펜션 관리인은 교통비랑 식비를 모두 지불하고 별장 이용료도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경찰을 신고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직접 겪었던 사건은 이게 전부다.